무려 187조 달러입니다. 이 금액이 혹시 감이 오시나요? 지금 리플 XRP가 노리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 간의 자금 이동.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GDP를 전부 다 합친 것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리플이 바로 이 거대한 블루오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 금융업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 이들은 기대감과 의구심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리플이 국제 자금 이동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라고 하면은 개인 해외 송금이라거나 암호화폐 투자 정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 같은 전통 강자가 여전히 연 1천억 달러 규모의 개인 간의 송금 시장을 쥐고 있으니까요. 리플도 비슷한 길을 가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사람이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매 송금이 아닌 기업 간의 결제, 그것도 국제 무대의 판도를 통째로 바꿔보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업 분야 다변화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글로벌 금융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적인 승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숨은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리플은 기업 간의 국경 결제 시장에 꽂힌 걸까요? 그 배경에는 수십 년째 제대로 풀리지 않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숙제가 자리하고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의 한 무역회사가 미국 거래처에 대금을 보낸다라고 합시다. 이 돈을 보내려면 먼저 국내 은행에 송금 신청을 하죠. 곧바로 미국 거래처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통해서 일련의 중개 은행들을 거쳐야만 되죠. 서울에서 보낸 돈이 뉴욕과 런던을 돌고 돌아서 상대방 계좌에 들어가기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 걸립니다. 그 사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경유지마다 수수료가 떼입니다. 이 중간 은행이 두세 곳만 껴도 각자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이 줄줄 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에 큰 틀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메시지망 덕에 옛날처럼 팩스로 지시서를 보내는 시대는 지났었지만요. 여전히 노스트로 계좌라고 불리는 외국 은행 예치금을 미리 쌓아둬야지 결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 입장에선 해외 지점이라거나 제휴은행 계좌에 막대한 자금을 늘려두는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느리고 비싸고 자금이 묶인다. 이 안 좋은 세 가지가 기존 국제 결제망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 송금도 송금 문제지만요. 기업 대 기업 거래소는 이런 비율이 훨씬 더 큰 비용으로서 다가옵니다. 한 번에 오고 가는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크죠. 이 절대적인 손실 규모도 커지고 대금 결제가 며칠씩 지연되면은 생산 라인이라거나 공급망에도 당연히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왔었고 국제기구나 각국의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G20에서는 2030년까지 송금 비용을 3% 이하로 낮추자라는 국제 목표까지도 내걸 정도였죠. 하지만 전통 금융권 스스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틈새를 파고들어서 기술로 풀어보겠다라고 등장한 게 바로 핀테크랑 블록체인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로 송금하면 싸고 빠르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속도가 느리고요. 무엇보다 화폐 가치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기업 거래에 쓰기는 상당한 부담이 컸어요.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은 활용을 하되 이 가격 안정성과 즉시 결제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바로 여기서 리플의 리플 레저가 그 위에 얹힌 솔루션들이죠. 초창기에 리플은 은행들을 상대로 우리가 국제 송금을 혁신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그런 노력을 해오면서 기술적인 준비랑 네트워크 구축을 착실히 해왔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미국 금융당국 SEC 측과의 소송에 발목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판을 흔들 기회가 제대로 찾아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해법은 기존 복잡한 은행망을 블록체인 기반의 직통망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리플 솔루션의 축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개는 은행과 기업들을 직접 연결하는 리플렛 결제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산을 도와주는 XRP 기반 유동성 공급입니다. 앞서 가지고 예시로 든 한국과 미국 송금을 다시 떠올려보죠. 리플렛을 쓰면 한국은행과 미국은행이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바로 거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중간에 스위프트처럼 여러 가지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이 점대점 P2P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금 이동은 중간 매개체로서 XRP 코인을 활용합니다. 이 원화를 XRP로 바꿔가지고 블록체인으로 즉시 미국으로 보내고 그 XRP를 달러로 환전해서 수취은행에 지급하는 시기예요. 이 겉으로 보기엔 일반 송금과 다를 게 없겠지만 그 뒤에서는 은행 서너 곳을 거칠 일을 알고리즘과 암호화폐가 단숨에 처리해버리는 셈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정말 빨라요. 리플 레저상에서 거래가 3에서 5초면 완료가 되고 수수료도 기존 은행 송금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 기록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도 쉽겠죠. 앞서 국제 송금의 문제였던 느림과 비쌈과 불투명함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은행들이 미리 해외에 돈을 예치해둘 필요도 없이 그때그때 XRP로 바꿨으면 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효율성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이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리플이라는 회사랑 XRP라는 토큰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리플은 이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이름인 거고 XRP는 그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죠. 일부 은행들은 XRP 없이도 리플넷의 메시징 기능만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서 전 세계 돈 흐름을 실시간 연결하는 데 있어요. 이 필요할 때마다 XRP로 유동성을 조달해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을 흔히 온디맨스 유동성 ODL이라고 부릅니다. 전통 강자 웨스턴 유니온의 방식과도 비교해 볼 만한데요.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점과 대리점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었지만 속도나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직도 오프라인 채널에 의존하는 분명히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리플은 애초에 은행 간의 거래 인프라 자체를 현대화하는 접근법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창구 없이도 은행과 기업들이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결제 처리는 블록체인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할 모델인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리플과 기존 송금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볼까요? 웨스턴 유니온 같은 전통업체는 고객이 송금할 때마다 높은 수수료랑 환전 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이 전 세계 지점망을 유지할 비용까지 감안해서 건당 5에서 10% 정도 수수료로도 흔했죠. 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수수료를 크게 낮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웨스턴 유니온의 성장세도 점점 주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수익을 어떻게 낼까요? 겉보기엔 수수료도 거의 없어가지고 공짜 서비스 같지만 사실 리플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습니다. 은행 같은 기관에 이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사용료나 거래당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또 리플은 XRP 토큰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XRP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토큰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유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간접 이득도 얻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그 위에서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리플도 이득을 본다는 얘기겠죠. 이 리플의 재무 상황은 비공개지만요. 몇 가지 단서로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억 달러 정도 투자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인정받았고 미국 SEC 소송이 끝난 올해는 그 몇 배로 뛰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실제로 리플은 올해 들어서만 엄청난 규모의 인수들을 연달아 발표했었고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 자금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G트레저리를 약 10억 달러에 사들이겠다라고 나섰었죠. 이 G트레저리는요. 13,000개 이상의 은행과 연결되면서 연 12.5조 달러의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리플이 이 회사를 품으면서 기존 금융 인프라 속으로 성큼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만큼 리플이 미래 성장에 자신이 있고 또 막대한 전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업계의 경쟁 구도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기득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기반 실험을 시작하면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또 스텔라 같은 다른 블록체인이나 JP모건 같은 은행들이 개발 중인 결제망도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들도 글로벌 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고요. 결국에 리플이 선점하더라도 이 비슷한 기술을 둔 속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하나의 과제예요. FTX 파산 같은 사건 이후에 전통 금융권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리플로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나 보안, 기존 금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리플의 기회가 작은 건 아닙니다. 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고요. 리플은 그 물결을 타면서 착실하게 입지를 다져가고 있죠. 이미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이 리플넷에 합류했고 일본 SBI나 스페인 산탄데르 같은 대형 은행들도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실적이 쌓이면서 할수록 리플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신뢰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187조 달러 시장이라니 이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찾아봤어요. 먼저 리플 네트워크의 실제 활용도입니다. 공개된 XRP 원장 데이터랑 리플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리플넷을 통한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더군요. 특히 최근에 개척한 몇몇 국가에서 리플의 ODA 서비스 거래액이 급성장했다는 공식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말뿐인 청사진이 아니라 일선에서 쓰이고 있다는 증거겠죠. 물론 아직까지 전통 스위프트 시스템과 견주면은 규모는 한참 작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속도랑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관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봤습니다. 리플이 SEC 소송에서 이긴 이후에 미국 금융회사들과의 제휴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전에는 규제 위험 때문에 머뭇거리던 은행들도 이제 슬슬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고 이미 해외 여러 지역에서는 리플 솔루션을 도입한 은행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핀테크 업체는 XRP를 활용한 송금으로 비용을 40% 절감한다 발표했어요. 이렇게 실제 사례가 누적될수록 업계의 시선도 될까에서 될지도 모르겠다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팩트들 모아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반에 의구심이 조금씩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장밋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야 될 산 엄청 많고요. 경쟁 상황도 당연히 주시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XRP는 리플이 분명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럴듯한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쓰이지 않는 프로젝트들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리플 XRP는 더디다라고 하더라도 한 걸음씩 금융 현장에서 스며들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펀더멘털 개선 흐름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XRP의 가치를 논할 때도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 몇 년 안에 국제 결제액의 1%만 XRP가 담당을 하더라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요가 생길 겁니다. 물론 그 1% 벽을 뚫는 일이 절대 쉽진 않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리플의 행보를 기대 반과 경계 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고요. 리플은 그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 우위만큼이나 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일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 인터넷이 기업 간의 거래 방식을 바꾼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변화의 유력한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이 대담한 도전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 국경 간의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미미해진다면 금융지형은 서서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며칠씩 걸리던 무역대금 결제가 몇 초 만에 끝나고 기업들은 해외 계좌에 묶어두던 막대한 자금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동안 송금 수수료에 의존하던 은행들의 수익 구조도 변해 피하기가 어렵겠죠. 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셈입니다. 이 더 빨라진 자금 이동은 세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돌아갈 텐데요.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집으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가 거의 없어질 거고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하는 문턱도 낮아진다는 식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 모델과 기회들을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변화는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CBDC 프로젝트로서 결제 혁신을 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향점은 결국에 같으니까요.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개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식,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고 혹시나 5년, 10년 뒤에는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한참 걸리던 때도 있었지 이러면서 웃게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통찰을 얻으신다면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자산이 되어줄 거예요. 일단은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아하는 코인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싶을 때가 있죠. 나는 리플 하나만 믿는다. 이런 말 시장에서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확신과 몰빵은 다르다는 거. 리플을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믿음이 위험을 못 보는 맹신으로 바뀌시면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리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리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중을 나누고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리플이 시장의 중심이라면 이걸 받쳐줄 다른 알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균형을 맞추면서 흘러가야지 오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을 주축으로 두되 단기 등락이 큰 알트를 일부 섞어두는 겁니다. 시장에 급등이 나오면 그 알트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수익으로 리플을 저점에서 다시 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자산이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서 리플의 평균 매입가도 점점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 코인을 나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 자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합을 찾는 게 진짜 포트폴리오인 거고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고 한 종목에 모든 걸 걸면 그 종목의 변동성이 내 감정까지 흔들어요. 하지만 구조를 만들어두면 달라진다는 거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타게 됩니다. 이 좋아하는 코인은 중심으로 두시되 그 코인을 살려주는 균형 잡힌 비중과 유연한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오래 버티는 사람의 투자법이에요. 리플을 사랑한다면 리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시장은 감정보다 준비된 구조에 더 큰 보상을 주게 될 거고 리플이 아니라 나의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